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시 주요 3대 지수가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트럼프 랠리의 힘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뉴스 보도될 때마다 사실 이제 국내에 투자하신 분들은 참 속이 쓰린 뉴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뉴욕 증시는 굉장히 가파르게 또다시 이제 오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트럼프 랠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라든지 쭉 보시면 이제 다우지수가 한 0.69%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S&P 500 지수도 0.1%,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0.06%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사실 다우존스가 이게 44,000선으로 넘어서 이제 마무리된 게 또 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그 정도로 이제 뜨겁다라는 것을 지금 반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S&P 500 지수도 이제 6,000선을 이제 돌파를 했고 나스닥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정말로 뉴욕 증시는 뜨겁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요. 사실 이게 오르는 종목을 본다 그러면 확실히 이제 트럼프의 수혜주들이 오릅니다. 특히 은행주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오르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 완화로 인해서 은행주들이 이제 호황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은행주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또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미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의 이슈 때문에 계속적으로 무섭도록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그 이전보다 대선 이전보다 한 40% 이상 오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크게 오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레드 웨이브라고 해갖고 이제 공화당 중심의 상하원을 다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트럼프 수혜가 더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런 점들이 아마 그 뉴욕 증시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테슬라 주가 무섭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머스크가 그 트럼프 2기에서 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부정적인 의견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상에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머스크를 이제 정부 효율성위원회 위원장으로 앉히겠다. 근데 이 정부 효율성위원회가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이제 연방 정부에 대한 기금 같은 거를 이미 썼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제는 재정 낭비했는지 이거를 이제 뒤돌아보고 이걸 아낄 수 있는 뭐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 이제 효율성위원회의 주 목적입니다. 거기에 이제 수장으로 앉히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재력이 있어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민심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권력까지 얹혀지는 거거든요. 그럼 정말로 권력까지 얹혀진다 그러면 없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우주항공도 있지만은 일단 본업은 테슬라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한 뭐 성장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는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규제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사실상 현 바이든 행정부 안에서는 그렇게 성장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규제 혁파가 일어나고 규제가 없어진다 그러면 뭐 테슬라에 대한 주가는 더 사실상 이제 호황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는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수급이 뭐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뭐 시장에서는 FSD 그러니까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정말로 이제 자율주행인 거죠. 이게 이제는 사실 규제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실현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제 구독 경제거든요. 만약에 FSD가 실현이 된다. 규제가 없어져서 모든 주에서 다 실현이 된다 그러면 이제 구독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럼 이제 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월 구독료를 받는 거예요. 그럼 매달 받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막대한 수익이거든요, 사실. 테슬라가 이걸 노리고 있는 거고 이게 실현 가능해진다 그러면 이제 막대한 또 영업이익이 나올 거고 당연히 주식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기대하면서 지금 테슬라 주가에 뭐 계속적으로 좀 끊임없이 오르고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어디까지 오를지 그거는 이제 주의하셔야 되겠지만은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 좋게 보고 있어요. 끝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겠지만 당분간 수급 쏠림이 너무 심해서 계속 오르는 가능성은 굉장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얘기도 해보죠. 88,000달러를 돌파했고요.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또 경신했다, 또 경신했다는 얘기를 연이어서 하고 있는데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1일 거래 대금이 코스피, 코스닥 거래 규모를
넘어설 정도로 확대가 됐는데 이것도 계속 고공행진을 할까요? 지금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자리에서 아마 과거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만약에 트럼프 그 당시에 이제 후보였고요. 지금 당선인이지만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에 대한 뭐 수요가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9만 선도 넘을 수 있다. 지금 8만 8천 선. 예. 정말 엄청 무섭죠. 정말. 곧 넘을 것 같아요. 네, 8만 8천 달러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9만 달러까지 이제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격하게 이제 오르고 있는 모습들이 또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에 대한 또 수급이 굉장히 몰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열광을 할까라고 본다 그러면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후보 시절에 또 얘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갠슬러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해임시키겠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갠슬러 위원장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를 사실상 규제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예. 이 사람을 이제 해임시키겠다 그러니 당연히 가상화업계의 수건이었는데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가상화업계 쪽에서는 뭐 말 그대로 정말로 뭐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 또 한 가지는 사실상 이번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가상화폐 기업들이었습니다. 막대한 정치 후원금을 냈거든요. 그럼 이제는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뭔가 빚을 진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의 일각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그 중에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열풍이 다시 한번 이제 불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이 한 3조 달러가 넘어섰거든요. 이게 우리 돈으로 보면은요 4,203조 원이나 됩니다. 엄청난 유동성이 지금 다시 가상화폐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고 일 거래대금 봐도 사실상 우리나라의 전체 일 대금보다 훨씬 더 넘어가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어서 야 정말로 이 수급 쏠림 현상은 정말 좀 막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포모에 대한 주의보를 좀 다시 내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예. 나만 도태될 것 같은 두려움이거든요. 저 그래요. 그러십니까? 조심해야겠어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자기가 모았던 예금이나 적금을 깨고 이 비트코인을 이제 들어가세요. 네. 그다음에 난 비트코인을 좀 늦은 것 같으니까 알트코인에 또 투자하시는데요. 변동성 정말 심하죠. 오늘도요. 한 알트코인 같은 경우 30% 이상 상승률 나옵니다. 과거 정말 폭등기 때 나왔던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가상화폐에 대한 막 이런 어떤 묻지마 투자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모, 나만 도태될 것 같고 내가 지금 투자 안 하면은 돈을 못 벌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오더라도 사실상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품이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철학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제는 좀 낫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본인이 뭐 투자 철학이 있고 공부도 해왔고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본다 그러면 뭐 이런 시장 또 즐기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의할 부분은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미국 증시도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한국 증시는 좀 미국이랑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일단 수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없다는 표현이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증시를 눌러왔던 세 가지 주요 변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미국 대선이었죠. 이거 네. 끝났습니다. 예. 또 하나가 이제 금투스였습니다. 이것도 예. 이슈 끝났어요. 예. 그럼 마지막 하나가 사실상 국장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증시에서 재미가 없어서 미국으로 많이 가셨거든요. 그래서 미장이라고 해갖고 미국 증시에 이제는 많이 투자를 하셨는데 이미 많이 이제 간 상태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빠져나갔고요.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국내 장에 수급이 몰리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거래 대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인기를 잃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재미가 없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전반적으로 다 빠지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고 특히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수급이 몰리지 않다 보니까 수급이 없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는 하향되는 모습들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되고 실제 이제는 트럼프 2기가 돌아온다 그러면 코스피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생각이 드시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그 트럼프 1기 때 그럼 우리나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트럼프 1기 때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를 본다 그러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연 21%의 상승률이 나왔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17%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아시겠지만 사실상 이제 중국 규제가 들어갔을 때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중국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무역
마찰이 일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안 좋게 나와서 그 당시엔 빠졌고요.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7.7% 올랐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무려 연 30% 코스피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트럼프 2기가 된다고 그래서 뭐 코스피 악재다, 코스피는 정말 우리나라 증시 큰일 났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보니 과거의 사례를 본다 그러면 이런 점들도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국내 장에 대해서 외면하는 이런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좀 안타깝게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에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주문하고 또 가계대출 취급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달에 가계대출이 6조 6천억 원 증가를 했고요. 특히 2금융권의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좀 고강도 대출 관리에 대한 풍선 효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1금융권을 누르다 보니까 당연히 은행을 누르다 보니까 이제 시중에 있는 이 금융권으로 이제 대출 수요가 많이 넘어갔습니다. 사실 이게 10월 이제 가계대출 동향에서 바로 이제 나왔는데요. 이게 가계대출 같으니 전체적으로 10월에 6조 6천억 원 정도 확대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 중심을 차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금융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저축은행이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누르니까 이제 한쪽이 또 부풀어놓은 이런 대표적인 풍선 효과라 보시면 되겠고 올해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를 보시면 이제 나오고 있죠. 은행, 뭐 이 금융권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은행들은 줄고 있는 게 이제 눈에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은 이 금융권에서 최대치로 오르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이제 입주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등촌주공이죠. 근데 여기에 그러면 이제 입주하실 때 이제 돈을 잔금 마련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 금융권들이 여기에 이제는 기회를 보고 싼 이자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또 대출 수요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금융권에 대한 대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지금으로 본다 그러면 대출을 억제하고 있는데 오히려 늘어나는 부분은 사실상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정부 당국이 금융 당국이 관리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지금 이 여러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출폭이 늘어나는 게 일시적인 반등이다라는 판단을 내놨는데 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계절적 요인이 이제는 사라졌는데 사실상 이게 일시적인 이제 반등이다라고 이제는 보통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계절적 요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사철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이사철이 이제 끝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사실 이게 기조적인 추세는 아니고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이제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금리 인하 시기가 돌아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강남권 불패 신화가 다시 한번 또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뭐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제 강남권에 입건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상위라고 볼 수 있는 상위에 있는 뭐 강남권에 아니면은 마용성에 있는 아파트로 들어가고자 하는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연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회의감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뭐 금융 당국에서도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은행 대출을 계속 조이다 보면 서민들이 급전 필요할 때 돈 빌릴 곳이 없잖아요. 이거 대책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가요. 지금 소상공인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 뭐 가계대출 다 억제이다 보니까 사실 사업에 쓸 대출마저도 지금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는 뭐 디지털 대출도 마찬가지군요. 디지털 대출도 이제 한도가 대표적인 뭐 내 집 마련 정책 자금인데 이 한도가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 자금이라든지 서민 대표적인 자금마저도 지금 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뭐 새마을금고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뭐 잔금 대출 최대 만기 40년에서 30년으로 줄였습니다. 그다음 집단 대출 대환 한시적으로 중단했는데요. 사실 집단 대출 이거 대환 막아버리면요. 사실상 지금 이제는 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거 사실 곤란하게 되거든요. 또한 주담대 거치 기간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도 지금 변화가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서민 실수요 자금이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 실수요자들이 이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일각의 이제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지금 다 줄여버리면은 사실 서울에 계시는 뭐 강남권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는 원래 대출과 상관없는 지역이고요. 지방 부동산에 가장 큰 타격을 먼저 받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계시는 실수요자 분들이 먼저 타격을 받기 때문에 실수요에 대한 어떤 대출은 좀 풀어줄
이렇게 좀 변동성이 있게 변별력 있게 조금 풀어줄 가능성은 저는 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피력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국내 1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난 건 아닌지 네. 비중은 그대로인 걸로 나타났거든요. 네.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성 임원이 463명, 올해 100대 기업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놀랍도록 커진 게 2004년도에 여성 임원이 13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진짜 거의 몇 배가 늘어난 겁니까? 정말 크게 늘어났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6.3% 전체 인원 중에서 6.3% 여성 임원들이 이제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저는 늘어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좀 특징적인 게 IT 기업에서 굉장히 여성 임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가져야 할 이제 과제들이 남아 있는데 역시나 이제 유리 천장을 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유리 천장이라면 안 보이는 벽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 천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 문화도 바뀌어야 되겠고 일가정 균형에 대한 사회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여성 임원들이 계속적으로 임원으로서 유지가 되려 그러면 가정을 소홀히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꼭 왜 여자분들만 이제 아이를 돌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남성분들도 애를 돌볼 수 있는 사회 문화가 바뀌어야지만 여성 임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보면 여성 리더십을 구축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여성 임원분들이 새로운 리더십의 모델을 제시해야지만 후배 임원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모델을 제시해야 되고, 그래서 100대 기업에서 여성 임원 현황을 본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 IT 쪽,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점들은 우리 사회에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 읽기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